논문 작성법 신옥수 교수입니다. 논문 작성법 3강 여섯째, 가설적 논지 수립과 테스트 방법입니다. 앞에서는 논지의 중요성과 논문의 주제 선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제와 제목을 정하고 나서도 여전히 논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논지가 살아있는 논문 혹은 학위 논문을 처음 써보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를 찾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문제의식과 비판 정신 그리고 창의력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제 선정 그리고 논지를 찾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설적 논지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연구 분야에 따라서는 이 방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은 몇 가지 중요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 연구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되는 핵심 도서나 자료들을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의 도움이 매우 유익하죠.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또 소개해 주시는 책, 자료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도서관에서 검색하고 또 독서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핵심 혹은 중심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중심 텍스트를 선정한 후에는 중심 도서와 자료를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의식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읽기입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들, 또 아이디어, 비판적 생각,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둡니다. 노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논문을 쓸 때 준비 작업으로 노트하는 훈련을 몸에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아주 하찮아 보이는 것도 나중에 굉장히 쓸모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아주 기가 막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연구, 논문 작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만큼 논문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는가,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가가 논문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텍스트에 대해서 두 가지 비판을 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적 비판, 즉 internal criticism. 둘째는 외적 비판, external criticism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두는 것인데 여기서 내적 비판이란 그 텍스트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조리 있게 말하고 있는지 또 저자가 표현하는 내용이 명료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자의 생각을 살펴보는 거죠. 외적 비판은 텍스트 세계 바깥으로 나가서 그 저자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저자의 생각을 이모저모로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저자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그저 받아들이는 게 논문 쓰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저자의 의견이 타당한지 옳은지 그른지를 내적으로 살펴보고 텍스트 바깥에서는
내가 저자가 아닌 타자로서 타자의 시각에서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읽기입니다. 이렇게 적어둔 것들을 훑어보면서 텍스트를 다시 읽습니다. 메모한 것들 가운데, 노트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과감히 삭제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첫 번째 책을 읽으면서 발생했던 어떤 질문들은 다시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답을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은 텍스트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내적 연관성들이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질문 또 비판적 생각들은 더 첨예해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는 더욱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텍스트에 대한 나의 자신의 생각이 초점이 좀 더 명확해지고 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논문을 구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논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논지를 가설적으로 세웁니다. 몇 문장이나 혹은 한 문단 정도로 자꾸 써보는 것이 중요해요. 논지를 자꾸 나중에 바뀌어도 좋으니까 논지를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자꾸 써보면 그걸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읽기입니다. 다시 한번 중심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내가 세운 가설적 논지가 이 텍스트가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적어도 핵심 텍스트를 최소한 3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텍스트에 의해서 만약에 내 가설적 논지가 부정된다면 그 논지는 수정해야 되겠죠. 또 가설적 논지가 텍스트에 의해서 확실하게 지지된다면 그 논지는 보다 더 분명해지고 또 좋은 논문이 될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한 나 자신이 제3자가 되어 나의 가설적 논지를 비판해 보는 것입니다. 텍스트 저자의 입장에서 혹은 나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가설적 논지를 비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각 전공별로 대학원에서 콜로퀴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들이나 혹은 동료들이 목차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가 세운 가설적인 논지들을 읽고 또 듣고 지적하고 조언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 콜로퀴움 과정 속에서 논문의 방향이 재설정되고 목차가 재조정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절약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나의 가설적 논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나의 가설적 논지가 그 비판을 견디고 성립한다면 그건 논지로서 확립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논문의 목차를 정하고 또 다른 1차 자료들, 2차 자료들을 모아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료조사와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적으로나마 논문의 논지 혹은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논문의 작성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료의 수집은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각종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또 해당 분야 도서 목록, 각종 참고 자료집, 사전류, 그리고 각종 색인류 등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들이 주로 도서 목록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용자들이 그 카드를 찾아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색을 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전산화되어서 자료 검색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도서관의 종합 검색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으로 검색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자료의 출간 연도를 제한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유형은 단행본, 연속 간행물, 기사색인, 비도서 자료, 전자책, 학위 논문 자료, 신작 도서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로 할 때 두 개의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A, N, B, B, N, C 등 AND를 사용하는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한 자료를 모두 검색하는 OR 검색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최근에는 자료의 원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도서관마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검색과 활용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소속 학교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떤 편리한 서비스가 있는지 또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것 같은 타 대학 도서관이나 국회 전자도서관 등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인터넷상의 서점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잡지나 자료의 원문을 제공하는 여러 기관들이 인터넷상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전자저널로서는 아틀라스, BAS, 온라인 아카이브, DBP야, 키스, 프로퀘스트 아카이브 온라인, PAO죠. 또 프로퀘스트, 릴리전, 그리고 RPC 등이 있습니다. 원문이나 이북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는 CDnet, 에코, 넷라이브러리, PDU, 또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브리테니카 온라인 영문판, 또 한글판, 이북, 디지털 문화예술 강좌 등이 있습니다. 국내 도서관들이 흔히 사용하는 DDC, 즉 뒤십진분리법, 또 KDC, 한국 십진분리법을 활용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섹션을 찾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개가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도서분리법에 따라서 관심 주제의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 서가에 직접 가서 서가를 훑어봄으로써 의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활용해서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도움이 되는 다른 자료들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되는 중요한 키워드를 백과사전에서 찾아오면 그 주제의 역사, 의미, 발전 과정, 관련된 쟁점 등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그 백과사전의 말미에 보면 참고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분야의 도서 및 논문 자료 목록을 출판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The Institute of Advancement of Calvinism 같은 기관에서는
A Bibliography of Calviniana 같은 문헌 목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헌 목록집을 발간하는 기관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런 문헌 목록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찾아서 그 내용을 활용하면 다른 자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바르트, 몰트만 또는 특정 주제, 성령론, 기독론 같은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료의 정리와 재배열.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자신이 세운 논문의 가설과 방향을 의식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논문에 사용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따로 뽑아 모아두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독서 카드를 주로 활용했지만 요즘엔 직접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는 것이죠. 파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르기를 해야 합니다. 즉, 수집된 자료들을 그 저자와 내용의 신뢰성과 정확성과 유용성 등을 살펴서 평가하고 만일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버리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발췌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책에서 특정 부분을 발췌할 때 무조건 그 부분만 따오면 안 됩니다. 나중에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나 논문, 학위 논문이든 학술 논문이든 뽑아올 때는, 발췌할 때는 그 책의 서문, 목차, 또 결론 등의 흐름을 살펴서 이 전체 내용의 흐름과 맥락에 어긋나지 않도록 발췌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할 때는 개개의 자료들을 분리하여 하나의 단위로 입력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는 2줄 정도를 띄어쓰고 중간에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각각의 단위마다 제목을 붙이고 그 자료에 그 중요 개념이나 주제를 제목으로 붙여둡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췌한 내용을 표시할 때 반드시 그 자료의 출처를 전부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노트 할 때는. 예를 들면 저자명, 저서명, 출판 정보, 즉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그리고 쪽수까지 자세하게 기입해 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각주를 사용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주 정보를 다 써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즉 불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지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처음 자료 노트 할 때는 되도록이면 괄호 안에 이 자세한 정보를 다 적어두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발췌한 내용이 직접 인용이면 앞뒤에 쌍따옴표를 붙입니다. 직접 인용이 되겠죠. 또 요약이나 번역 그리고 의역이면 그 사실을 그 요약이나 번역의 대상, 범위, 쪽수와 함께 분명히 표기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외국어 자료를 사용한다면 논문에는 번역문을 썼다 할지라도 나중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아예 이렇게 인용문을 적을 때 이것이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인용은 쌍따옴표, 그렇지 않고 자기가 풀어서 쓴 내용이라도 간접 인용이면 거기에 몰트만의 주장이라고 괄호 열고 적어두면 나중에 몰트만에 의하면 몰트만의 견해론은 이러면서 글을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연구자에게 떠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함께 기록해두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기록된 자료가 저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연구자 자신의 생각인지 혼동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그 내용을 구분하고 표기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몰트만의 주장이면 괄호 열고 몰트만의 주장, 몰트만의 생각 괄호 닫고 혹은 내 생각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를 해두어야 나중에 그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이 충분히 수집되면 그것을 자기가 계획한 목차에 따라서 재배열해 봅니다. 수집한 특정 자료들을 논문의 어느 부분에서 쓸 것인지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재배열하고 정리하는 것이죠. 여기서 목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차는 논문의 얼굴이고 논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논문이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실제로 논문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논문이 30에서 40% 정도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목차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논문이 쉽게 쓰여지고 나중에 세부 목차는 후에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차 구성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고 어떤 부분 목차가 논문의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목차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글을 써내려 가면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합니다. 결코 수집된 자료에 의존하여 이 자료에서 저 자료로 옮겨가면서 짜깁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글을 표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쓰다 보면 장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각 장의 머리와 꼬리 부분에 넘어가는 글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과 지금 장 사이의 연관관계 혹은 논문의 전체 구조와 연관관계를 밝히는 말을 넣어주면 전체 흐름이 부드럽고 또 자료가 재구실을 하게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아무리 좋은 자료들과 생각들을 담았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고 또 전체가 어떻게 논지를 확립시키는 데 봉사하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논문의 독자는 논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장과 장 사이에 어느 경우는 넘어가는 글에서 앞장을 요약하고 다음 장에서 무엇을 다룰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독자 입장에서 매우 글을 읽어 나갈 때 편하고 또 논지가 굉장히 선명해지는 것이죠. 장과 장 사이에 이렇게 넘어가는 글을 활용하면 논문이 더 우수한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논문의 문장을 사용할 때 가급적 나라는 1인칭 표현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3인칭 표현을 사용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1인칭을 쓸 때는 우리 혹은 필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흔히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재인용 표시입니다. 사실 재인용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논문의 학문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되도록이면 도서관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본문에서 바르트의 말이라고 인용한 글의 각주가 몰트만의 책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2차 자료를 보고 그대로 옮겨오는 데서 일어납니다. 즉 몰트만이 바르트를 인용하면서 비판한 내용 중에서 바르트의 인용글을 옮겨온 탓입니다. 이럴 경우엔 몰트만이 밝힌 바르트의 문헌을 추적해서 앞뒤 문맥을 살펴 제대로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바르트의 문을 구할 수 없다면 바르트의 문을 표기하고는 그 뒤에 몰트만으로부터의 재인용임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인용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자료일 때는 재인용을 사용하지만 도서관이나 충분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굳이 재인용이라고 표기해 가면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논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문헌 연구 논문을 위한 자기 평가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용은 장로신학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김효숙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것입니다. 물론 연구별 논문 작성의 기준이 매우 다양하고 또 그 분류 방법도 여러 가지이죠. 본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헌 연구, 주로 이론적 연구의 논문 작성 기준을 자기 평가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논문의 구성력이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 연구 논문을 위한 자기 평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 연구 주제가 명확히 진술되어 있습니까? 연구 주제가 연구의 초점을 밝히고 있습니까? 연구 주제가 기존의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해결하는 데 적합합니까? 연구 주제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까? 연구 주제의 이론적, 실천적 중요성이 논의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본론, 선행 연구를 포괄적으로 개관하고 있습니까? 인용된 모든 문헌이 연구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대다수의 문헌이 1차 자료입니까? 선행 연구가 분석, 비평되었습니까? 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비교, 대비되었습니까?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가 논리적으로 진술되었습니까? 연구 주제별로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었습니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제시된 해답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결론, 연구 주제에 대한 해답을 결론으로 제시하였습니까? 결론의 이론적 및 실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습니까?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론적 연구의 제약점에 대해 언급하였습니까? 요약, 참고 문헌. 요약에는 연구 주제, 주요 논의 및 결과, 결론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요약의 분량이 편집 규정에 부합합니까? 참고문헌 제시 방법이 편집 규정에 부합합니까? 최신의 참고 문헌입니까? 논문의 체제, 맞춤법 오류 및 오탈자는 없습니까? 용어를 적절하게 정의하고 용어를 적절하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논문의 분량이 편집 규정에 부합합니까? 학술 연구 논문 표절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